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요즘 개인 부채, 기업 부채 연체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개인적으로 금융위기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려되는 것은 2008년 이금융권 위기와 달리 롯데 등 대기업들의 유동성 위기가 PF 위기와 겹쳐서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올 제1금융권 위기가 발생할지 여부입니다. 내년 바젤3 적용과 연관하여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 요청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바젤 협약 적용 시기에요. 대비가 안 되어 있는 나라는 안 터지는 경우가 없었다. 그래서 바젤 협약 적용 시기에 거품이 생기는 곳은 어김없이 터졌어요. 대표적으로 바젤 1 때 일본 터졌고, 바젤 2 적용되면서 그 시기쯤에 미국도 터졌어요. 근데 바젤 3 적용은 한참 지났죠? 바젤 3 언제 나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근데 바젤 3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나라, 그러면서 거품 끼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었죠. 중국하고 한국.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제가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거품이 쌓이고 있을까요? 바젤3 적용 안 해서. 바젤3 중에서 특히 가계 적용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거, DSR. DSR은 미래 손실 대비를 하는 것이고, 미래 손실 대비는 바젤3의 IFRS 9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IMF도 계속 뭐라고 그래요? IMF 금리 인하 이야기만 요즘에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금리 인하와 동시에 IMF가 한국에 요청한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DSR 확대고, 두 번째가 주담대 가중치 상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 중에서 DSR 확대 같은 경우는요, 2024년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DSR 적용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다. IMF에서 DSR 적용 빨리 해라. DSR 적용하니까 DSR 적용 강화해라. DSR 적용 확대해라. 한국한테 매번 DSR 경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IMF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IMF는 내 형의 아들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IMF 조카 이야기하면서 DSR 적용은 하고 강화는 하되 4분의 3은 정책 대출로 내줄 것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IMF 너네는 족구를 하고 있다. 족구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4분의 3을 정책 대출로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DSR 적용하고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하는데 DSR에 대한 경고를 왜 하겠냐? DSR에 안 먹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뜻하는 바는 뭐예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관리 잘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 부채, 기업 부채 연체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요, 여기서 1금융권 위기가 발생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다만, 제가 1금융권에 대해서 설명한 거 있었죠? 다는 아니고, 일부 위험한 데 있죠. 자, 1금융권에서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인터넷 은행. 그랬을 때 다 안전하다고 못해요. 저는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1금융이라도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뭐 시중은행, 이게 5대 은행으로 불리는 곳들, 여기 네 군데랑, 그 다음에 특수법인 중에서 농협은행, 이런 곳이라든가, 국책은행, 이런 것들은 조금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외국계 은행, 여기도 위험하진 않겠는데, 인터넷 은행은 아직은 괜찮은데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2금융권 수준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1금융권이 제가 말씀드린 1금융권 있죠? 예를 들어 5대 은행 같은 경우 주 수익원이 예대 수익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가능성이 매우 적다. 근데 언제 위험해지냐면요, 1금융권까지 위험해지려면 어떤 상황이 와야 되냐면은 주담대 대량 붕괴로
1금융권에서 내준 주담대에서 이 주담대들이 태반이 담보로 돌아오면서 1금융권 담보대출 위기 이 수준까지 와야 돼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죠. 이것을 근데 위험하도록 만들고는 있어요. 어떨 때 1금융권 담보대출 위기가 올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과잉 DSR이 많을 때. DSR 40%는 누구를 위한 정책일까요? 이거는요, 은행을 위한 정책이에요. 물론 대출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8대2 정도. 왜냐면은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너무 많이 내주면은 60% 70% 받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는데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막 전화 통화하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3천만 원 지금 빨리 꺼내달라고, 빨리 뽑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냥 뽑아다 주는 거랑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경고해가지고 그 위험한 걸 막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한 이 정도는 대출자를 위한 정책이다. DSR 60% 70% 받는 사람들이 막 만연해져요. 그럼 무리하게 따라가게 되는데 저런 것들을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 못 따라가게 되죠. 못 따라가게 되면서 거품도 감소되고 빌리는 사람들이 적어도 생활비를 유지할 정도로 빌리기 때문에 대출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은행을 위한 정책인 이유가 8인 게 DSR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손실을 대비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미래 손실 대비가 되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얘한테 LTV가 80%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8억을 빌려서 집을 샀다고 해봅시다. 이거 충분히 감당 가능한 DSR이에요. 그러면요, LTV만 적용하게 되면 무슨 상황이 된다? DSR 40% 적용 안 돼가지고 누군가가 무리하게 8억 빌려서 샀다. 그러면요, 이 집값이 7.9억이 되는 순간 이 집은 거의 100%로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냥 파산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DSR 40%를 적용해서 받으면요, 갚을 능력이 되는데 파산해가지고 이거저거 제약 걸리는 것보다 그냥 좀 떨어지더라도 버티는 게 나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든 말든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줬기 때문에 계속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은행은요, 담보로 받는 걸 원하는 은행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담보대출을 내주는 이유는요, 그 담보를 중심으로 담보를 잃기 싫어서 계속 나한테 갚으라고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은 돈이 계속 돌아야지 돈이 돈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DSR이 적용이 되면요, 담보로 넘어오지 않고 계속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태반은 계속 꾸준히 돈을 갚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담대 차주의 DSR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이 중에서 주담대를 받고 전세 대출도 받은 사람 그 차주의 DSR은 80%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요, 이런 것들은 담보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정책대출을 그런 식으로 막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DSR을 왜 적용을 안 해? DSR을 적용 안 해서 금융위기가 온 거잖아요.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왜 왔어요? 미국에서 와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터져서. 글로벌 금융위기 왜 터졌어요? 리먼 브라더스 은행 무너져서. 리먼 브라더스 은행 왜 무너졌어요? 서브프라임 사태 터져서. 서브프라임 사태 왜 터졌어요?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 내줘서. 이 당시엔 DSR이 없었죠? 미국도 DSR은 14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DSR 높은 영끌 수요들. 그래서 우리나라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니라 영끌 사태가 터진다고 그러죠. 그러면요, 이게 일단 이금융이나 지금 지방은행들까지는 이 사태가 이미 번지고 있어요. PF 플러스 가계대출 문제. 여기에 이제 대기업 유동성 위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기업 유동성 위기는 터지기 전까지는 솔직히 그 은행에게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터지면 크게 오지만 터진 건 아니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 농협이 터지면 우리나라는 농협 사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터지면 우리은행 사태가 되는 거고. 이게 이미 2022년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로 나타났던 일인데 정부에서 새마을금고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의 이금융권이니까 어떻게든 막아준 거지. 저게 번져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새마을금고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날 때 11곳이 위기였는데 지금 새마을금고에 위험한 곳이 131곳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젤3 적용과 연관돼요. 바젤 협약을 적용하면 왜 문제가 터질까요? 문제가 되는 대출들이 많아서 가지고 그것들을 정상으로 맞추느라고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일본도 왜 터졌어요? 과잉 대출 내줬다가 자기 자본이 5에서 6% 정도밖에 없는데 8%로 맞춰야 되니까 급격한 대출 회수를 통해서 그랬던 거고. 문제는 바젤3가 제대로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문제점이 뭐냐면요. 가계대출의 태반은 5년 후 변동이죠. 어떤 미친 인간이 여기다가 댓글을 아주 똥을 싸질러 놨더만. 30년 주담대는 30년이 무조건 보장이 된대요. 무식한 인간들이 신용 가지면 위험하다더니 30년 주담대라도요. 채권이 5년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5년마다 갱신이고 그 갱신은요. 신규 계약처럼 진행이 되는 거라서요. 5년 내에 대출 회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는데 과거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 한 번 있었었고. 진짜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가 아는 게 다 맞다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부동산을 하겠다고 자빠졌으니 호가 올리고 아직도 오를 거야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지. 그거는 은행권 대출 내줄 때 특약에도 다 써 있어요. 문제에 따라 회수 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요. 바젤3 적용이 강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래서 제일 위험 경고한 게 뭐예요? 예전에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은 LTV에 맞춰서 일부 상한이 들어왔죠. DSR이 제대로 적용되면은 갱신 시기에 DSR에 맞춰서 갱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과잉 DSR로 받았던 사람들은 그 차익을 갚아야 될 가능성이 많이 생긴다. 제가 1금융권 지금도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1금융권 냅뒀으면 안전한데 2금융권 문제 생기는 거를 1금융권이 자꾸 메꿔주게 만들도록 하고 있죠. 제가 이것을 연한계라고 표현을 하면서 2금융권 문제점들이 1금융권으로 번져오면서 1금융권 위기를 조금씩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은 문제가 없다예요. 리먼 브라더스 은행 사태 터졌을 때처럼 진짜 미국 그 당시에 진짜 대규모 경매가 나왔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대규모 경매를 막아주는 장치가 하나 있어요. 전세. 내가 못 내겠으면요. 전세 놓고 자기는 다른 데 집 작은 데 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 같으면 그냥 터질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두촌주금 잔금 대출 안 나오면 전세 놓으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다네요. 저도 1금융권이 아직까지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다. 근데 만약에 PF 문제가 더 크게 터진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붕괴가 심해져서 대규모 경매가 나오는데 그 1금융권 주담대에서도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상황에서 전세도 갑자기 우르르 터진다. 전세도 경착륙한다. 2022년처럼. 이런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어지게 되면요. 1금융권도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괜찮은데 1금융권이 순식간에 막 리먼 브라더스 은행, 베어스턴스 은행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베어스턴스 은행, 리먼 브라더스 은행도 무너지기 전에 징조가 다 나왔었어요. 그런 징조가 나오게 돼서 1금융권이 위험하면은 저희가 방송을 하겠다. 1금융권은 침몰하면 되게 천천히 침몰할 텐데 그 구멍이 나가지고 위험하다 싶으면 제가 방송에서 올릴 테니까 그때쯤 됐을 때는 자산을 분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